다시 악마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한 건 2008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11월 초였지만 날씨는 이미 한겨울에 들어선 것처럼 매서웠습니다. 수원시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있던 48살의 여성 양 씨는 쌀쌀한 날씨에 몸을 더욱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 한 대가 양 씨 쪽으로 다가오더니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자 선하게 웃고 있는 양복 차림의 강호순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 씨는 강호순을 경계했지만 승용차 안에는 강호순이 개와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진이 경계심을 조금 무너뜨렸을지 모른다고 후에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양 씨는 강호순의 차에 올라탔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강호순은 한적한 논 쪽으로 차를 몰았고 양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호순은 양 씨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양 씨는 심하게 저항하며 손톱으로 강호순의 목등을 마구 핥히었습니다. 강호순은 차고 있던 넥타이를 벗어 양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양 씨를 살해하고 약 보름 뒤인 12월 19일 강호순은 군포시 보건소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1살의 대학생 서 씨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심하게 저항하는 그녀를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안매장했습니다. 강호순이 한 달 정도 간격으로 2명의 여성을 호위동성이라는 방법으로 차에 태워 성범죄에 저지르고 또 살해를 했는데 그 당사자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2명의 피해자는 범행을 할 때 굉장히 저항이 심했다고, 그래서 손톱으로 얘기 드린 것처럼 목을 긁어 피가 나고 그렇게 해서 가위로 다 잘라내고 안매장했다고 하던데, 손톱에 DNA 등 증거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위로 손톱을 잘라낸다고 해서 DNA 증거는 사라지지 않겠죠? 일단 훼손은 되겠죠. 네. 훼손은 되겠습니다만 사실 증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피해자들이 대한 어떤 저항이나 또는 다른 피해자는 뭐 순순히 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놈이 다 자기 혼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진술 받는 내용들도 다 이렇게 봤는데 이 피해자들은 예를 들면 어떤 그 차를 태워가지고 조금만 한 10분 15분만 벗어나면 아주 그 야산 같은 곳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도무지 여기서 뭐 내가 탈출해서 간다고 해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휴대폰이 항상 꺼지는 건데, 그렇게 휴대폰까지 꺼지고 다 뺏기고 나면 그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그 공포나 이런 것들은 가해자 입장인 강호순에서 바라볼 때는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순순히 응했다, 뭐 굉장히 저항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피해자도요 그런 위기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순순히 응한 사람은 없어요. 이건 진짜 이 순수하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 냉각기가 끝나고 그 범행을 시작한 강호순이는 그 전에 이제 쓰였던 무쏘 자동차였죠. 무쏘 자동차를 버리고 그 고급 승용차인 그 에쿠스 승용차를 자기 어머니 명의로 이렇게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위에 뭐 고급 양복을 입고 또 조수석 쪽에 그 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뭐 걸어두고 붙여놓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어쨌든 살인 의도를 계속 갖고 호의 동승을 유도해서 살인을 하려고 했던 뭐 그런 성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수법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쏘 차량이 버린 게 아니에요. 무쏘 차량은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 어머니 명의로 된 고급 승용차를 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 차 명의는 강호순의 어머니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CCTV 찍혔을 때 수사팀에서 이게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배제는 아니고 딱 지나간 장소이긴 한데 일단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래도 나이가 좀 많은,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중에 누가 범행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 그런 무쏘나 이런 낡은 차보다는 훨씬 더 호위동성을 하기가 편한 이런 어떤 그 수법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지금 강호순이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이런 호위동승에 의한 범행, 이런 것들이 다른 범죄에도 많이 이런 것들이 종종
보이나요? 호위동승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이거 사실 많지 않죠. 그리고 어떤 이거는 정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상황, 날씨, 그다음에 버스가 늦게 온다고 하는 그 지역 특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맞아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대도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누구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아까 제가 수법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런다고 해서 타겠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타게 돼요. 아, 진짜요? 네, 타게 되는데 대도시는 그래도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선택하지 않죠. 그래서 이 수법은 그런 특징이 아니면 이렇게 그 대도시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7명의 피해자가 강호순에게 살해당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강호순은 12월 19일 대학생 서 씨를 살해한 사건으로 결국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강호순이 서 씨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기도 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체포된 건가요? 이런 연쇄 실종 사건이 나면서 그 당시에만 해도 거기 CCTV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이 계속 나면서 대대적으로 지자체하고 그 경찰이 협조를 해가지고 최신형 CCTV를 막 설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는데 이 강호순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CCTV가 있는 곳마다 피해 다니고 어떻게 교묘하게 장소를 이동을 했었는데 요 CCTV에 딱 체크가 된 겁니다. 됐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CCTV가 포착됐을 때 장면이 사진으로 지금 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올라오는 걸 여러분 보시면 그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고요. 오른손으로 조수석을 이렇게 손을 누르고 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저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CCTV를 분석하던 수사관이 포착을 합니다. 포착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4시간이 지난 후에 꽤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농협에서 이 실종된 여대생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아마 보신 분들 기억날 텐데 이 사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발을 쓰고요. 강호순이가 그 현금을 캐시하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버튼이 누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버튼을 나중에 그 체포되고 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눌렀냐 했더니 그 지문이 남을까봐 콘돔을 손가락에 끼고 이놈이 그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몇 차례 실패를 합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CCTV 차가 찍히고 4시간 후에 피해자의 카드로 인출을 시도한 것이 그 지역 안에서 이제 그 포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결국은 치밀함을 보였는데 그 복장을 보면 뭐 더벅머리 가발도 쓰고 얇은 노란색 점퍼도 쓰고 그래서 왜 복장을 특이해서 이목을 끌었을까요? 근데 복장을 특이하게 이목을 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기는 어쨌든 은폐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살인 사건이 그 당시 보도에는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난다고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호순이가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이거는 강도살인이다. 강도 사건으로 좀 수사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기존에 일어났던 사건과 좀 다르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강호선이 이제 체포되고 강호선 특징 같은 거라고 좀 언론에서 많이 알려지거나 이제 발표가 된 것들을 보면은 강호선은 증거를 내지 않으면 자백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사건 말고 추가로 한 건을 더 자백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2006년 9월 7일에 강원도에서 군청 직원으로 근무하던 23살의 표 씨를 성폭행한 후에 풀숲에 유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이 증거를 내밀지 않았는데 강호순이 이렇게 자백을 한 사건이 이게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그 순수하게 그냥 자백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 있죠. 이 9월 7일에 강원도 군청 직원 이 사건은 정말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수사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석요원하고도 제가 계속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았었던 별개의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때 이 강호순이가 이 사건을 드러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체포되고 나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자기 그 전처와 장모를 부르질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건이냐 아니면 사고냐라는 것을 수사팀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것이 과연 화재 현장이냐 뭐 사진만 가지고 막 분석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나는 내 범죄를 다 자백한다라는 의미로 이 사건을 자백을 한 겁니다. 강호수는 아주 그 재수없는 타입. 그러니까 뭐 약간 거들먹거리면서도 뭐 증거를 찾아와야지 나랑 이렇게 얘기할 시간에 뭐 그 지금 감정하고 뭐 DNA라도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저한테 이런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깐족거리는. 그 약간 그런 어떤 아주 재수없는 그 거들먹거리는 타입. 진짜 그 얼굴을 정말 진짜 제가 그때 그 이 격한 감정에 막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약간 이런 이제 그 좀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요런 타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 면담을 하나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면담을 이제 하시게 되면 1대1로 하고 있고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그 특수유리로 된 뒤에서 또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또 보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면담하실 때? 아니면 뭐 그냥 CCTV 촬영만 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게. 그 진술 녹화실이 보면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이 큰 유리로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보면 거울인 이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파일러들도 이제 저희 팀워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밖에서 후배 프로파일러가 들어가서 면담을 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이제 그 유심히 그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할 때 뭐 어떤 미세한 표정을 관찰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당사자 면담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끼리 회의를 다시 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담을 할 때 이 참 난감했던 게 뭐냐면 이제 나하고 이런 시간에 가서 DNA라도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옷이 엄청 많고 집안에 뭐 대대적인 어떤 수색을 해서 압수를 해온 걸 보니까 뭐 막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것들 뭔지는 모르니까 매장할 때 썼던 삽이나 막 이런 것들이 차에서 나오는데 이게 한정된 시간에 이걸 다 DNA를 하는 건 이제 한계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또 압박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DNA 찾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후배 프로파일러를 들여보내고 제가 나와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그랬어요. 어떤 거냐. 얘 범행을 자 봅시다. 고급 승용차에 아주 뭐 좋은 옷을 입고 후광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는 프로파일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중에서도 비싼 옷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 하자. 라고 해서 아주 그 비싼 옷이 하나 있었어요. 잠바. 잠바에서 그 안쪽에 피해자의 혈흔이 한 방울 딱 튀어 있는 것을 딱 튀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DNA를 찾아서 이제 그 제시를 했던 거죠. 어찌됐건 이렇게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체포 과정에서 어떤 행동과 수법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증거물을 찾는 것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서가 됐었던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도 약간 유형질관 같아요. 우월함을 살짝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내 우월함이 아니고 프로파일링의 우월함이죠. 프로파일링의 우월함. 나 혼자 판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때 같이 들어갔던 그 여성 프로파일러가 있어요. 이 여성 프로파일러가 그 당시에 지금 프로파일러 공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기수가 있는데 2기로 특별 채용된 그 막내 프로파일러였어요. 근데 이 프로파일러가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DNA로 밝혀진 이춘재 사건에 투입돼서 자백을 받은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냈어요. 아, 그것도 교수님이 교육을 시키신. 아니 자기가 그냥 잘 된 거지 뭐. 나한테 왜 그래 근데. 우월하신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강호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좀 포함을 해서 수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이죠. 이 놈이 어떤 놈인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